정치는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정당을 만들려는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치를 계속 해야죠. 그러면은 그 의미인즉 대권도 출마하시겠다. 대표님 진짜 요새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뭐 인기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전국 이렇게 곳곳에 가면 거리에서 또 이런 카페에서 이제 우연히 마주치는 시민들이 있는데 손을 잡을 때의 이렇게 악력과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강하게 반응이 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이 이제 초기에는 많았고요. 창당 선언하고 난 뒤에 이제 창당으로 가는 그 즈음에는 대부분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대변해줘서 고맙다. 뭐 속이 시원한 말 해줬다. 연민과 연대의 감정을 드러내시고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거리 연설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그 시민들이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 공감의 기반은 뭘까요? 아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에 대한 측은과 연민의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법적인 평가를 떠나서 그런 감정을 시민들이 보통 평균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말을 못했던 어떤 억누르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이 있겠죠. 윤 정권에 대한 불만이건 비판이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조국이 또는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훨씬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또 애두르지 않고 직선적 표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뭐 10년 뭐 체정이 풀렸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속이 시원하다, 답답한 게 풀렸다, 그게 고맙다 이런 식이고 내 마음을 대신 알아준 것 같아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십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형성돼서 지금의 응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죠. 왜 현실 정치에 뛰어드셨는지, 내가 정치인으로서 나서야겠다, 구체적 결심하게 된 배경과 계기, 이게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2019년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출마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저보고 이제 출마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2019년 그 시점에 민정수석을 제가 한 2년 반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출마는 안 해야겠다. 하기 싫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해왔던 일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즉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제가 자신 있다 했었죠. 근데 일이 이제 그렇게 풀리진 않았고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찰이죠. 윤석열 검찰의 그런 수사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5년간 저도 뭐 지금 사실 재판도 안 끝난 상태인데 이런 것이 저를 교정에서 캠퍼스에서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캠퍼스에 뽑아져 나와서 들판으로 좀 나가게 된 거죠. 규정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는 저나 저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그에 대한 할 말은 있지만 그에 대한 하고 싶지 않고 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집권을 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2년이 흘렀는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각종 행태는 무도, 무능, 무책임의 그 복합자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보통의 평균적 시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평균의 애국 시민이라 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뽑아서 옮기겠다 말겠다. 범죄 혐의자가 명백하고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내려놓은 사람을 풀어서 호주로 대사로 보내겠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시민사회수석이 사시미칼, 회칼로 뭐 언론인 허벅지를 찌르니 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역대 이전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얘기 말할 것도 없는데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다 허용했어요. YS는 자기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허용했고 김대중, 노무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자기 가족 관련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받지 못하게 막아 세우는 거죠. 역대 최악 상태로 갔고 무능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년간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 적자가 북한보다 미치거든요. 공식적 발표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무역 선진국, 무역 대국이 되었는데 과거 뭐 전쟁 이후에 경제 개발 초기는 몰라도 북한보다 무역 적자가 밑으로 떨어진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전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대파 값이 뭐 875원이다 이런 말, 뭐 과일 값이 OECD 최고다 이게 이제 무능의 각종 표상이라고 보고 무책임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역시 진보 보수 문제와 관계가 없는데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죽고 오송에서 또 14명이 죽고 과거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행안부 장관이 경질됩니다.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책임지고 그다음에 관련자 처벌받고 이게 기본적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식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혀 안 지킨다. 행안부 장관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국무총리까지 거의 이태원 참사 정도면 국무총리가 물러가야 할 사안입니다. 근데 국무총리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술친구 비싼 사람이거든. 고등학교 후배이고 자기의 측근 뭐 가족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뭔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왜 무소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민주당에 왜 입당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무소속 출마를 어느 지역에 해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당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말렸어요. 근데 저는 창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뭐냐? 저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중한 정당이고 넓은 의미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본진인데 제가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거기 입당을 하든 무소속으로 있든 그 정도는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 바깥에서 별도의 진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별도의 영토 또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우리나라 전체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점에서는 이제 모험을 한 거죠. 저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 하나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민정수석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기 때문에 아주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다는 게 저에게 큰 명예를 회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변화, 제 개인이 여기에 배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던졌고 많은 뭐 친구, 동지들이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표님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을 하는 뭐 전혀 아니고요. 정치란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한마디로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치사회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대신하는 것 그게 핵심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사회 공동체가 현 시점에 해야 될 그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현재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종식시켜야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상화. 그래서 그걸 제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3년 너무 길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87년 헌법 체제하에 살고 있는데 육공화국 헌법이죠. 이른바 선진국과 비교하게 되면 전혀 해결되지 못한 게 사회권 문제입니다. 자신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금을 해야 돼요. 아이를 놓으면 육아비를 따로 계산해야 돼요. 주거권, 의료 문제, 보건 문제, 육아 문제 이런 문제가 시민 개개인이 자기가 돈 벌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국가가 상당 부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번 돈을 집값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우리나라 같으면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나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계속 토건 국가가 돼서 그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SOC에 쓴단 말이죠. 뭐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다거나 그 돈이 몇 백억씩 듭니다. 또 무슨 고속도로 깐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그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7공화국이다라는 것이고요.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비전이고 사회권을 자유권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게 우리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고 저는 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이 플랜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제가 말하는 조기종식의 의미를 탄핵으로 등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심리적 탄핵을 말했을 때도 잘 제 인터뷰를 보시면 탄핵이란 것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고 200석이 있고 난 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또는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조기종식의 의미는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1차적으로는 저는 정치인이고 조국혁신당은 정당입니다. 법률가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법을 공부했다는 거 관계없이 배경이 저는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직시하고 거기에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읽힙니다. 화가 너무나 있는 거죠. 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거를 반응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그 의석이 몇 석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다익선이죠. 저희가 아무리 최대를 얻어도 그 국회의원 전체에 봐서 소수당이에요. 그러나 22일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 통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한 25% 심지어 30%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에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희가 의석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석보다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이 성벽에 파열구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금은 갈라졌다. 그걸 더 강하게 약한 지점들을 저희가 공격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대우가 빨리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 이전에 흔들릴 것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론으로 또는 우리 당으로 또 수사기관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무서워했거든요. 저 사람한테 공격하다가는 압수수색 당한 거 아니야? 무서움과 두려움 상태에 있다가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의 일정한 역할은 조국혁신당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 보게 되면 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국민들도 뭐 지식인들도 언론인들도 한번 이건 문제가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비판의 공세 강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 속에서 저는 균열이 훨씬 빨리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조기종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눈에 잡히는 게? 탄핵 사유라는 것은 전제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불법이 확인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자면 저는 몇 가지는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당장은 지금 이종섭 장관을 내보낸 거는 범인 도피를 시킨 건데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에 의해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이 사람이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자신이 결재를 한 걸 뒤바꾼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하기로 결재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틀은 거거든요. 변경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으니 확인된다면 조건적입니다. 확인된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런 지금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지시한 거를 범죄 혐의로 보고 지금 그 출국 금지가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종섭 장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게 확인된다면 이건 다른 상황이 되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종섭 장관을 역대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사람을 해외에 도피시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밝혀져야 되고 그 해병대 최상병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지금 승진되거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거는 뭐 직접 용산 가서 물으시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빙의하기가 싫습니다. 그분에게 빙의해서 그분 마음까지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교신당을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네네네네. 발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뭐 현실 정치에서 크게 의미 없는 존재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네. 사라진다는 건 왜일까요? 일단 국회의원이 예.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할 것이고 대검 반부장으로 그 Dnet 얘기 제가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Dnet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 문제를 계속 저희가 그 끝까지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저에게 뭐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던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규정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먼저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잘 보시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에 대해서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반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극단을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장 시절에 손준성 검사와 고발 사주를 공모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는데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그 두 사람 플러스 한 명 법무부 고위관부인데 세 사람의 그 카톡방 단톡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공모 혐의가 있다고 매우 의심을 했는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4 플러스 알파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안 열어줬어요. 그게 열렸으면 바로 손준성하고 똑같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극단적 비밀번호 설정자예요. 그 사람은. 극단적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답을 한 적이 없어요. 조국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이해하는데 저는 비밀번호를 24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또 다른 극단을 얘기하게 되면 자신이 보스로 모시는 윤석열 또는 그 부인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완전히 닫고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극단적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이제 보통 평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은 누가 극단주의자인지 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로 내로남불과 네, 예, 예. 불공정의 상징이 네, 예. 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내로남불이나 불공정의 수식어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야. 마음도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저에 대해서 가해진 내로남불이란 비난에 대해서 감수하고요. 또 성찰할 점은 성찰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총 한 16번 또는 7번 대국민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과했다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도 또 사과할 것입니다. 세세한 설명을 떠나서 전 사과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그렇다면 법치국가에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 이른바 내로남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공정과 상식의 잣다에 따라 법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떠한 아까 철벽 방어로 극단적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부연하자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김건희 씨의 공범은 모두 1심의 유죄 판결 받았고 윤석열 검찰 체제 하에서의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 있고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수수색, 어떠한 소환도 없어요. 제가 당했으니까 뭐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뭐 조국이 사적 복수로 당을 만들었다. 사적 복수를 하려면 제가 칼을 들고 가야죠. 칼 들고 총을 들고 가야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법을 준수할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를 준수한다. 근데 그 법은 그 칼을 휘두른 그 사람에게도 그 법은 적용돼야 됩니다. 그거는 정당한 법 집행에 불과하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랑은 그 예방을 하시려고 했는데 안 만나는 건가요? 못 만나는
원하는 건가요? 지금 피하고 있는 건가요? 뭐죠? 저는 비서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비서실장님이 그쪽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네. 내가 예방을 하겠다라고 네. 요청을 했고요. 네. 답이 온 것은 지방 일정이라고 그랬죠. 네. 지방 일정 때문에 못 만나다 그랬고 제가 공개적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뭐 방송 등에서 인터뷰하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꼭 예방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란히 서서 카메라 다 있고 둘이서 나란히 서서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졌던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고 했어요. 몇 번. 네. 근데 아직 오라는 말을 하지 않네요. 왜 그런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십시오. 일정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분이 예컨대 국회 뭐 정론관이 소통관이건 또는 국민의힘 당사든 간에 당사로 저희 당사하고 당사 바로 옆이에요. 네, 맞아.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옆이에요. 그 한 블록 차이인데 네. 제 일정 하나를 취소하고도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나란히 서서 국민들 앞에 방송 카메라가 오지 않겠습니까? 서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정을 취소하고 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네, 넘어가는 네, 질문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등장에 가장 웃고 있을 사람, 최대 수혜자는 그리고 반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희가 예시를 드릴게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재명 그리고 조국. 저는 뭐 객관식 문제 안 좋아하고요.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애국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네. 가장 싫어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객관식을 안 택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매번 이제 사과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조국으로서 이제 등장하시면서 명시적 사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다른 국민들한테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몇 건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사과를 안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잘 읽어보니까 왜 공소장에 적혀있는 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과를 할 생각이 없고 그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인 거예요.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하면 그걸 다 인정해야만 사과다? 그게 독재국가 중에 독재국가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률적으로 다툼과 별도로 제가 정무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를 여러 번 했고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나면 인정하고 감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하급심에 유죄 판결 난 거 맞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 날지 모르죠. 저도 언제 어떤 결과 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든 저는 국법 질서를 따를 겁니다. 그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보통의 한 사람과 똑같이 저의 정치적 기본권이 있어요. 그걸 행사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현실을 일단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정치를 시작했고 정당을 만들었고 대략 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당을 해산해야 됩니까? 제가? 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추가로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뭐 예측하기 힘들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지지율도 아주 놀라운 속도로 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생 정당인데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갔기 때문에 이만큼의 아주 빠르고 뜨거운 지지를 지금 받게 됐는데 몇 석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몇 프로 나왔으니까 계산해보니까 몇 석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조를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가면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게 마음을 좀 더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기재부 이렇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외에 추가로 더 개혁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그래서 검찰과 기재부, 검찰은 검찰권이란 막강한 권력을, 기재부는 돈을 예산을 짜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적 통제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7공화국 문제, 아까 주거권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거 외에 보육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초 저출산 사회거든요. 네.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여성에게 무조건 애놔라, 이건 완전 야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남녀가 결혼을 해서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 문제, 보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교육 문제도 포함되는데 네.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없어져요. 이 투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그 투자한 성과가 나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식의 구조는 안 된다 해서 이게 하나의 패키지라고 봅니다. 인생 주기에 기로가 있어요. 중요한 기로가 있고 결절점이 있는데 그때별로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이미 수준의 부를 가진 나라라고 봅니다. OECD 수준의 상위 수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 개발도상국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에게 조국 대표님에게 경쟁 대상인지 협력 대상인지 그쪽에는 아군 우군 이런 표현도 쓰던데 어떻게 관계 설정이 너무 미묘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군 우군 그런 말 자체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넓은 의미에서의 윤석열 반대하는 민주진영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무조건 커졌습니다. 투표 의지가 또한 높아졌음도 확인됩니다. 그 말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형국이 형성된 거죠.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뭐냐면 윤석열을 뒤로 빼고 이재명과 한동훈과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고 실제 상당히 먹혔는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이 깨지고 다시 윤석열 심판 프레임 그 전선 구도가 바뀌었어요. 복원됐어요. 그게 이제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등장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이니까 거기와 조국 혁신당 사이에서는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건 불가피한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공학적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현명하다.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이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임무를 보고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여길 택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 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그거를 뭐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과 좀 마음과 무관한 거 아닌가. 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지금 제1당의 대표한테 전 신생정당 아닙니까? 초보 정치인 아닙니까? 제가. 근데 지금 뭐 대권 후보셨고 또 1당의 대표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명예단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를 조국혁신당의 명예단원으로 할 수 좋은 방안이네요. 아주 그런 그 뭐 지위가 있다면 서로 명예당원 하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강 기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합당은 정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습니다. 전 일관되게 말해왔고요. 네. 그 제가 일관되게 말해온 것을 엎어버리면 저 개인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합당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강령에 있어서 민주당과 강령이 다릅니다. 많은 부분 공감되지만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인 강령이 있는데 합당을 해버리면 제가 정치를 하려고 결심한 것을 밑으로 줄여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 개혁 없어요 거기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준다는 것이 저희 강령으로 들어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리고 합당을 하게 되면 제가 정치를 하려고 또 정당을 만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좀 기술적인 이유이지만 매우 중요한 게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있고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지만 제3의 정치 세력으로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진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민영배 탈당 사태죠. 민영배 의원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어가지고 법안 통과시키고 곤욕을 치르고 난 뒤에 복당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조국혁신당이 있는 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합당을 하라 뭐 이런데 그 자체는 이제 현실 정치의 실제 구체적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된다면 2심이 당무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만약에 법정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되 당무는 계속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 대신 국회의원은 아니고 아닌 당 대표가 되는 거죠. 그 구속이 되더라도 할 수- 구속되면 제가 당 대표 그만둬야죠. 그 대신 제2의 제3의 제4의 조국이 나타나서 당일을 당연히 하겠죠. 이게 개인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극단적으로 최악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은 운영되죠. 정치는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정당을 만들려는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치를 계속해야죠. 이번 4월에 배지 달라고 뭐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인즉 대권도 출마하시겠다. 대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현재 대권을 도전할 능력이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7공화국 그런 비전까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정치는 계속 하신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면 네,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